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일본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는 취임 후 처음으로 회담을 갖는데 대통령실은 양측이 서로 흔쾌히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합의 추대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원내대표 선출은 경선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용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조혜진, 박대출 의원 등도 출마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어린이 시신 두 구가 가방 안에서 발견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울산에서 검거됐습니다. 숨진 아이들의 친모로 알려진 뉴질랜드 국적의 용의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는데 범죄인 인도 심사를 통해 송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의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영무원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보복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이 살해당한 사건은 스토킹이 언제든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관련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신변보호 체계의 허술함은 그대로라는 사실이 또 한 번 드러나는데요. 잠시 뒤 사건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미국, 일본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자 2년 10개월 만인데요. 윤 대통령은 오는 일요일 출국해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5박 7일 일정으로 순방합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때 무려 4년 9개월 만에 마주 앉았던 한미일 정상. 다음 주 뉴욕에선 양자회담이 진행됩니다. 국가안보실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30분 남짓 얼굴을 마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만난 이후 2년 10개월 만입니다. 우리 안보실은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양국이 이번 만남을 흔쾌히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본 측은 기시다 총리의 구체적 일정은 현 시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해외 순방 일정 5박 7일의 큰 그림도 나왔습니다. 첫 일정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관련 행사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가운데 10번째로 기조연설을 하고 유엔 사무총장도 면담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재 리셉션에서 각 나라 정상들과 만나고 이후 캐나다로 옮겨 23일 트리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유엔 총회 연설, 전쟁과 핵, 인권의 위협을 받는 분단국가로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평화를 구축한다는 내용과 동시에 한국이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두 가지 큰 축이 담길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사실상 일축한 가운데 비핵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 강조하셨던 자유를 글로벌 사회에서 함께 폭넓게 연대하고 경제 안보를 확충하면서 글로벌 코리아가 앞으로 전방위 분야에 걸쳐서 기여 외교를 확대하겠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도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함께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을 비롯해 바이든 대통령 초청 리셉션과 동포 간담회 등 부부 동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개탄스럽다면서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잠시 잠잠했던 신구 권력이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감사원법 개정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습니다. 개탄스럽다는 강도 높은 말로 비난했는데 사실상 강력한 사법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에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에 대한 모욕주기다, 망신주기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덮고 원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뭔가 그런 의도를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라면 그건 저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 역행의 그런 좀 발상 아니냐 싶어서 염려된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을 두고도 여야 간 날선 반응이 오갔습니다.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시행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표적감사, 정치 개입 등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감사원의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방어벽을 쳤습니다. 감사원의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감사원의 행보를 위한 모든 노력들을 강구해 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법안이라며 헌법 체계를 파괴한 발상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으며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엄단을 촉구하고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을 겨냥해 법안 개정안까지 발의하면서 신구 권력 갈등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주 월요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됐던 주호영 의원 추대는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불발됐습니다. 앞으로 경선 판도를 가를 최대 변수는 주호영 의원의 참여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새 비대위를 띄운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이끌 새 원내대표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경선을 거치자는 주장과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을 추대하자는 주장이 맞섰는데 재선 이용호 의원이 전격 출마를 선언하며 추대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이 의원은 주호영 추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당을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도 원내대표 돌려막기, 추대론 등 과거 회기적 발언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중진인 김학용, 윤재옥, 박대출, 조혜진 의원 등이 출마를 고심 중인데 추대냐 경선이냐 또 윤심이 어디 있는지를 두고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합의 추대가 좀 어렵게 되는 구도로 가는 게 아닌가. 그에 따라서 좀 생각을 좀 가다듬어 봐야겠습니다. 의견들이 분분하신 것 같아요. 쭉 들어보니까 좀 고민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관건은 주호영 의원의 경선 참여 여부입니다. 주 의원의 결정에 따라 판도가 뒤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선 주 의원이 결국 경쟁에 뛰어들 거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주 의원은 아직 공개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경선을 할지라도 좀 전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서 답을 안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선출 시점을 두고도 이견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준석발 가처분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원내대표를 뽑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또 정진석 비대위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법원의 결정을 본 이후에 원내대표를 뽑아도 괜찮다. 당 지도부는 이를 곧장 일축했습니다. 지도체제를 서둘러서 확립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 아니냐, 이런 인식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 원내대표 선출 문제가 여당 내 또 다른 혼란을 낳는 모습입니다. 오는 19일 의원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결국 윤심의 향방이 결정적 역할을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물가가 연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라면과 초코파이 가격이 10% 이상 단번에 올랐고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도 불과 2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마트 한쪽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먹어봤다는 농심 신라면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라면 위에 붙은 가격표가 어쩐지 낯섭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개당 730원 정도였던 가격이 어느새 10% 넘게 올라 820원이 된 겁니다. 가격이 오른 건 신라면만이 아닙니다. 국민 간식 초코파이도 10% 넘게 올라 한 상자에 5,0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처럼 농심과 오리온이 판매하는 라면과 과자류의 가격이 단번에 10% 정도 뛰었습니다. 라면에 과자까지 가격이 오르자 장보기가 무섭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 초코파이도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정말 우리가 먹거리가 너무 진짜 그동안에 그거 먹으면서 정서를 느꼈는데 라면은 주 2, 3회 정도 먹기는 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그게 횟수를 줄여야겠죠. 왜냐하면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그건 많으니까. 배추 등 채소값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배추는 8월 초만 해도 10,000원대 정도였지만 2달도 되지 않아 2배 넘게 올라 5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른 채소도 가격 오름세가 멈추지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kg당 3,400원 수준이던 당근은 4,900원대로 40% 넘게 올랐고 무와 파, 양파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채소 대부분이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올랐습니다. 치솟는 가격에 손님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카드 수수료도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그냥 갔다가 그냥 보통 이렇게 공급을 해요. 왜? 너무 비싸니까. 그다음에서 물어보셔도 결국은 안 사시고 다시 그냥 가는 형편이 돼 있어요, 지금. 이러다 김장철까지 물가가 잡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김치도 저희는 국산을 쓰니까 국산은 뭐 몇 배 비싸니까요. 양념값도 그렇고. 원재료값부터 가공식품, 외식 물가까지 모든 게 치솟는 상황. 굳은 날씨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등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이 물가 인상을 부채질하는 만큼 한동안 물가를 잡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 전환대출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금리가 나날이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건이 까다로워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화상담실에 통화 요청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안심전환대출 접수 첫날을 맞아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문의하는 겁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8에서 4%이고 저소득 청년층은 최저 3.7%까지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을 넘지 않고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기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신청 기간이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른데 오는 30일까지는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는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어서 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 연도 기준에 따라서 신청 접수일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아니면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 가능한 날짜가 언제인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6대 은행의 경우 기존 대출은행의 홈페이지나 영업점 창구 등에서 신청을 받고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가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는 등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50만 원 정도 이상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서민과 중산층들이 싼 금리로 장기간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최종 대출 가능자는 선착순이 아닌 소유주택의 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되고 대출 실행은 기존 대출은행 영업점에서 이뤄집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했습니다. 2달 전 1.5%를 올린 데 이어 2.5% 또 올린 건데요. 앞으로 분양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20층짜리 2개 동, 2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사비는 984억 원, 3.3제곱미터당 87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최근 강남의 소형 단지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을 넘는 수준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최고급 사양을 적용하는 하이엔드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당 875만 원은 그렇게 높은 공사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서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13곳의 3.3제곱미터당 평균 공사비 578만 원을 크게 웃돕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2달 만에 또 올렸습니다. 1제곱미터당 건축비 상한 금액을 기존 185만 7천 원에서 190만 4천 원으로 조정한 겁니다. 합판 거푸집과 전력 케이블 같은 자재값과 인건비가 각각 많게는 12%와 5% 오른 걸 반영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에 이어 기본형 건축비를 추가로 인상하면서 공사비와 분양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정할 때 이번 건축비 인상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에 하는 입찰에서는 공사비 같은 거를 이제 정확하게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저희가 제한 사업이라든지 공공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공사비를 올려 쓸 수는 있겠죠.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와 택지 가산비 등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요인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는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장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은 작다고 예측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승 어떤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건설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봤는데요. 그 분양가 상승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 시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다만 부동산 경기가 회복하는 시기가 오면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만 일단 의원들의 관심은 역시 이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이번 토요일이면은 이제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역대급 눈치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드디어 이영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한 명이라도 출마를 하게 되면은 경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 등록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추대를 통해서 집권 여당의 첫 원내대표, 그러니까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예산을 치르는 첫 원내대표가 되고 싶다라는 포부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꿈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복수 후보가 나오면은 당연히 표대결로 가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반면에 권성동 현 원내대표는 그래도 우리가 당의 갈등을 보이는 건 좋지 않지 않나? 단합된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추대론에 좀 더 힘을 쏟고 있는데 일단은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내일쯤에서 뭐 추가로 또 출사표를 던지는 사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던 의원들이 사실 한두 명이 아니어서 이미 그 중에서 이제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당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뭐 추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여당 내에서 이런 권력 구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부 조율을 거쳐서 출마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경쟁의 구도라고 하는 것도 뭐 2자, 3자 이 정도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뭐 출마 이름이 거론되는 의원들이 한 10명 정도씩 되고 예. 근데 그것도 역시 내부 정리가 안 돼서 뭐 이쪽은 누가 민다, 저쪽은 누가 밀고 이쪽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욕심을 부린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집권 여당에서 계속 이런 혼란들이 반복되는 게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찌됐든 이준석 전 대표가 던진 폭탄이 아직도 계속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저거 완전히 제거하기가 참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좀 세력 균형에 대해서 좀 분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형 원내대표가 우리 추대합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을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사선인 김학용 의원도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이 좀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러한 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윤재옥 의원이라고 대구의 3선 의원인데 윤핵관들 대통령실의 뜻이 좀 윤재옥 의원한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좀 분석과 분위기가 여의도에 지금 팽배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일 지금 황당했던 거는 이용호 의원이죠. 네. 왜냐하면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호남의 교두보로 지난 대선 과정 중에 영입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용호 의원은 본인은 내가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호남에 나가봤자 내가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내가 좀 원내대표 좀 나가고 여기 국민의힘에서 좀 여러 가지 인지도와 신망을 좀 높여서 수도권에 좀 좋은 지역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뜻과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에 출마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황당한 상황에 지금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17일 토요일까지 본인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판단을 해보고 출마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현 원내대표, 현 비대위원장, 윤핵관들이 다른 사람을 밀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얻을 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어느 특정 세력이 밀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표 계산을 해보고, 내가 당선되기 어렵겠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민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호영 의원이 좀 황당해할 것이라는 의미는 본인이 어느 정도 당연히 추대가 될 걸로 이제 그렇죠. 기대를 했었는데 네. 지금 기류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한 흐름에 완전히 반전을 시킨 게 이용호 의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용호 의원의 저런 선택에 대해서 당내 여러 의원들은 좀 황당해하는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제 윤심이 어딘가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그 주호영 의원은 이렇게 상황이 흘러간 이상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부 정리가 안 되면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해바라기가 돼 있는 거예요. 대통령 한 명 보고 당이 움직이고 따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사실은 윤핵관들이 그 역할들을 대신해 가면서 내부 정리를 해왔던 거잖아요, 당이. 초기에 그걸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다가 결국 삐끗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내용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핵관이 뒤로 한 발 물러서게 되니까 당의 의원들이 직접 대통령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 대통령실에서 정무석실이나 이런 데서 뭔가 분명한 지침이나 뭔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당에서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이런 당 상황이 돼 있다는 걸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너무 무리하게 해석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좀 유의 있게 보긴 봐야 돼요.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대통령실의 의지와 뜻이 완전하게 반영되는 그런 원내대표 선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래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독자적인 목소리, 다른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판단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미리 그렇게 예단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권 여당, 정권 교체가 된 집권 여당의 정기국회를 치르는 첫 원내대표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치르지 못하고 이제 그만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보다는 그래도 원내대표를 한번 해본 사람, 그래야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실수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경륜과 경험 한번 해봤던 사람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뭐 그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두 번째로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맞붙은 데 이어서 오늘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을 당에서 제명하려고 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빌미를 만들어가지고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거 가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원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또 이제 몇 달간 살펴보시면은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은 그때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비대위를 완료하라는 식의 어쨌든 지령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뭐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또 이제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예, 이제 패턴이 노출됐습니다. 네. 저 말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을 제명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뭐 예상 아닌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말이 맞다면은 사실은 28일이 윤리위원회 그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 예정 날짜대로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인 건가요? 이준석 대표가 3주 전쯤에 저희 뉴이저 이 방송을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때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냐면 윤리위원회가 28일 날 원래 예정돼 있던 윤리위원회 회의를 앞당겨서 이준석 대표를 제명 수준의 징계를 할 것 같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도 아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28일 날 있을 법원의 판단이 원고 적격이 없어진다. 완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김빼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저런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윤리위원회가 진짜로 다른 어떤 외부의 세력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자 빨리 잘라버리자. 이준석 대표 몰아내자. 그렇게 결정을 하면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게 되잖아요. 윤리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준석 대표가 징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거니까 김빼기 차원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특정 세력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획을 해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들에게 힌트를 준 것이 아닌가. 저런 방법도 있구나. 윤리를 빨리 앞당겨가지고 이준석 징계해야 된다. 야, 저 방법대로 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윤리위원회에서는 좀 앞당겨서 빨리 징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위기는 없었는데 이준석 대표의 저런 얘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라는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듣고 보니까 저것도 얘기가 되네.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장 소장님이 그러면은 몇 주 전에 말씀하신 거나 이준석 전 대표가 저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나 어떤 그 뚜렷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추측 차원에서 저는 얘기를 하고 추측과 있는 분석이었고 건가요? 네. 저는 김빼기 차원이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참 윤리도 난감할 것 같아요. 저렇게 예상을 한 이상 오히려 좀 실행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죠. 받아들일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분석한 걸 장 소장 궁으로 다 갖고 가가지고요. 근데 이전부터 예측이 많이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윤리가 애초에 징계할 때부터 패착을 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성상납이든 아니면 성상납 증거인멸이든 간에 만약에 징계를 6개월 정도 할 정도면 1년 정도도 충분히 가능했던 거 아니냐. 뭐 그게 뭐 6개월 해야 된다, 1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부터 윤리가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혼란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고 그 사이에 6개월 정도 당원권 정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징계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지금 다시 이렇게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에서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을 더 늦춰달라 신문을 네.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늦춰달라고 해서 공교롭게 날짜가 잡힌 게 오는 28일이잖아요. 28일 날 또 마침 윤리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하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당에서 어떤 정보를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윤리를 조금 더 시기를 앞당긴다면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사실 궁극적으로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법리 싸움으로서는 그 전에 윤리위에서 만약에 자신을 제명하게 되면 당사자 적격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끝나는 게임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아마 걱정도 했을 것 같고요. 그런 시나리오를 혼자 썼을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그 경찰 수사하고도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사실 징계도 수사 결과를 보고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예. 경찰에서 성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는 16일 정도에 경찰과 좀 조율을 해서 이준석 대표가 경찰에 좀 출석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한 언론사에서 일단은 어떠한 정치인이 그렇게 좀 징계해라라는 쪽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그 정치인의 어떤 양심 선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경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얘기 중이다, 접촉 중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일 날 경찰의 출석은 좀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찌 보면 28일 날 윤리위의 결정과 법원의 결정이 난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 좀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경찰이 야당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 편하게 수사할 수 있겠지만 여당을 수사하는 건 그거는 마음 편하게 수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뭐 성상납을 했든 증거인멸을 했든 뭔가 경찰은 정황이든 뭔가의 증거를 잡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할 만한 정도의 뭔가의 내용을 흘렸다. 그러면 경찰은 정말 현 정권 그리고 여당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조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그것만은 피하려고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일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삐끗 잘못하면 정말 정부 여당 모두의 대통령실에서도 눈밖에 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으려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결국은 윤리위가 결정하는 문제 하나가 변수로 남아있는 건데 윤리위가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 언급했잖아요. 그 존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징계 또 할 수 있듯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 결과 무관하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에 했던 발언, SNS 글 이걸 그냥 쌓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도 품위유지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징계 내리는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명분 쌓기를 이미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의심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경찰 수사 결과는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윤리위는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윤리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민주당 상황 짚어보죠.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그 수사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또 이재명 대표 아들에 대한 그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지금 뭐 10시간째 소환 조사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소환 조사를 있고요.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강하게 역시 반발을 했고요. 반발하겠죠. 근데 혐의가 좀 안 좋아요. 불법 도박 그리고 성매매 이런 건데 본인은 물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대선 과정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재명 당시 후보가 곤혹스러워졌었어요. 도대체 아들 관리를 어떻게 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해명을 했었다.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됐었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당사자, 부인인 김혜경 여사, 그리고 아들까지도 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집권 세력에서는 아니야, 정치보복 아니야, 그냥 고발된 사건 그냥 기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아니 우리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가족들까지 다 탈탈 털어?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잘못된 것은 조사받고 또한 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법 상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검찰의 수사 그리고 경찰의 수사 자체가 일단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일단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상당 기간 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뭐 불가피한 걸 거고요. 네. 민주당도 아마 그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수사기관의 기계는 반쪽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나머지 반쪽은 멈춰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다못해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수사들 다 무혐의 판단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수사는 뭐 정광석화처럼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움직이는 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뭐 국민의힘 민주당은 싫어하겠지만 국민의힘에서 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범죄 가족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 부인, 아들까지도 전부 다 기소할 수 있으면 기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덤벼드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걸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하지만 뭐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어서 수사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의 잣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잃어버린 법의 잣대는 다 의심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정성을 이미 잃어버린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면 그 법의 잣대가 제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오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할 때 그 결정문이 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그거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결정문 안에 내용 읽어보면서 변호사비 대납도 뭔가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구나. 대장동도 위례권까지 다 엎어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도 뭔가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뭐 아무리 이렇게 기소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재판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검찰이 기소하는데 재판 안 받을 재간은 없는 거니까요. 만약에 거기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또 화려하게 부활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소를 하게 된다면 재판에서 이제 최종심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려서요. 그렇죠.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임기, 대표 임기 중에 상당 부분을 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써야 되는 고민을 지금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 예측이 됐던 거였고요. 장애물이 높아 보여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장애물이 한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애물들이 좀 더 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재명 당대표가 그것들을 다 넘어서 무혐의 다 받으면 화려한 결승선에 본인이 먼저 도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리스크로 인해서 민주당도 어찌 보면은 정당 자체가 상당히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올인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고 보호하고 옹호하고 그런 모습 취하는 것은 결코 민주당에게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대담에서도 사실은 그동안 나왔던 현안들을 중심으로 얘기했었고 뭐 정기국회 얘기라든가 뭐 민생 협치 이런 얘기는 저희가 뭐 전혀 얘기도 못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모셨을 때는 뭐 그런 얘기도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뉴질랜드에서 경매에 붙여든 여행 가방 안에서 한국계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이 사건의 피의자이자 숨진 아이들의 어머니로 알려진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뒤 살인 혐의 등에 대해선 부인했는데 국적이 뉴질랜드라 조만간 재판을 통해 송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검은 옷에 청바지를 입은 여성이 갈색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문을 나섭니다.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차 앞까지 간 여성은 차에 탑승하기 전
왜 아이들을 살해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왜 울산으로 오셨어요? 혹시 도피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도피를 누가 도와주셨나요? 잠시만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안 했어요. 왜 사고 유기하셨나요? 안 했어요. 이 여성은 지난달 중순 뉴질랜드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가방 속 아이들 시신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오클랜드에 사는 한 가족이 주인 없는 창고 물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경매에서 가방을 샀는데 가방 안에서 사망한 지 오래된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된 겁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이 아이들은 2018년쯤에 각각 7살과 10살의 나이로 사망한 한국계 뉴질랜드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뉴질랜드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과거 창고의 주인이자 아이들의 친모로 추정되는 40대 한국계 뉴질랜드인 A씨를 지목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한국에 들어온 정황이 확인됐고 뉴질랜드 경찰이 한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겁니다. 우리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고 울산 울주군에 있는 아파트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와 우리나라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뉴질랜드 이민자 출신으로 한국계 뉴질랜드인 남성과 결혼했지만 남편은 오래전에 질환으로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아이들 사망 이후로 추정되는 지난 2018년 한국에 들어왔고 서울에서 살다가 올해 초 울산의 한 지인 소재 아파트에 살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뉴질랜드 국적인데다 현지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인 만큼 우리 경찰은 A씨의 신병만 확보할 뿐 수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향후 수사는 본국인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뉴질랜드가 조만간 A씨를 본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정식 요청하면 서울고등법원은 검찰로부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요청을 받아 2개월 안에 A씨의 신병을 넘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의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영무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해당 남성은 피해자와 입사 동기였고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1심 선고 하루 전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거로 드러났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 출입금지를 알리는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순찰 중이던 20대 여성 영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현장입니다. A씨는 1시간 넘게 신당역에 머무르다가 피해자 B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 화장실을 쓰는 중에 신혼 미상의 남성이 들어와서 홀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원한을 품은 보복성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를 찍은 촬영물로 협박하다 고소당했고 회사에서도 직위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를 스토킹하는 등 범행을 이어가다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오랫동안 범행을 준비해왔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일회용 미생물을 쓰고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습니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경찰 신변보호를 받았지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보호 조치가 종료됐고 스마트워치 등도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복성 여부를 더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여행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현지 국적 여성이 울산에서 검거가 됐죠. 또 어제 신당역에서는 영무원이 전 직장 동료에 의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뉴질랜드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었죠. 이게 8월에 뉴질랜드에서 그 가방이 발견됐었던 걸로 기억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한 달 만에 이제 용의자가
한국에서 이제 이 검거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난달에 그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에서 한 가방과 뭐 유모차 등등의 직기류를 온라인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구매하게 된 가방, 여행용 가방이라서 상당히 좀 큰 규모였던 걸로 보이는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사망 당시의 나이가 7살, 10살인 두 아이가 사망한 채로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망 시점은 한 3, 4년 정도 전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었고 어떤 감식 결과를 통해서 부모 등을 좀 추적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수사기관이. 그 결과 한 한국계 뉴질랜드인인 여성이 친모로 추정되는 그 주력한 용의자로 특정이 되고요. 행적을 쫓아봤더니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후로는 다른 제3의 국가로 출국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고요. 수사기관에서는 이 뉴질랜드 수사당국의 어떤 영장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영장을 발부한 상태였습니다. 용의자 특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 경찰은 이 사람의 어떤 전화번호 그리고 출입국 기록 그리고 진료를 받았던 그런 내역 같은 걸 토대로 주거지를 울산으로 좁혀가게 됐고 이 잠복 수사 끝에 이 40대 여성을 오늘 새벽 1시경에 주택 인근에서 검거하게 된 겁니다. 네, 예상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검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용의자는 잡혔지만은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만약에 범행을 저지른 게 맞다면 왜 친자녀들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사실 이제 범인들의 심리라는 것이 당연히 이제 증거나 뭐 이런 그 물증을 은닉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인멸하려고 할 텐데요. 이것을 그냥 창고에다가 가방을 그렇죠. 그대로 두고 나왔단 말이죠. 네. 이런 것도 좀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은 다 이제 수사를 통해서 좀 그 CCTV가 가려져야 될 텐데 한국 수사 당국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사실 수사를 하는데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형법 체계는 속지주의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영토 관할에서 이뤄진 범죄는 그 범행의 당사자가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를 불문하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살인 사건으로 의유를 했을 때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또 그렇다면 이 피해자로 특정되고 있는 여성, 지금 국적이 뉴질랜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법 체계는 속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타국에서 이 벌인 범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국적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재판 관할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질랜드 당국에서는 지금 한 45일 이내에 대한민국 법무부로 이송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뉴질랜드는 범죄인 인도 협약을 체결한 양국 국가의 지위를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인을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법무부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서울 고검을 통해서 서울 고등법원에 이 인도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달라는 그런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까지 뭐 이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전례는 거의 없고 아마 뉴질랜드 당국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중에서 이 기초적인 어떤 수사 상황들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초동 수사를 대한민국에서 할 수는 있어 보이는데 아까 보신 영상에서처럼 사실 이 피의자가 호송 과정 중에서 기자들이 왜 아이들을 살해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하지 않았어요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 부부가 있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현지에서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범행과 관련해서 책임을 미룰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범죄인 인도는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인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하지만 앞으로 과연 용의자가 검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법 처리로 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하루 이틀 상간에 뭔가 윤곽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일단 뉴질랜드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한 지금으로부터 45일, 검거 시점으로부터 한 45일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아마 곧 이 인도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걸로는 보이지만 바로 송환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검찰과 법무부에서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 또 이 법원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울산에서 검거를 했지만 지금 이 피의자의 인신은 지금 중앙지검으로 또 이송을 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법적인 절차가 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사건이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이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이 살해를 당했는데 네. 이제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 전 동료였다고요. 네. 스토킹을 하던 동료로 좀 드러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같이 영무원으로 입사 동기라고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고요. 어떤 뭐 구체적으로 교제를 했거나 이런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치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이 피해자가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 수사를 받았고 재판에까지 넘겨진 상황이었고 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뿐만 아니라 뭐 성폭력 특례법상 불법 촬영죄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 등등으로 병합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사실 오늘 선고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선고가 사실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고소인이었던 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어떤 억하심정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지금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범죄가 병합이 돼서 굉장히 좀 비난 가능성이 높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량도 상당했습니다. 마지막 공판일에 9년형을 좀 구형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이게 단순 살인죄가 아닌 이 특가법으로 의율해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보복살인죄가 아니겠느냐. 일반 살인죄는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도록 법정형이 정해 있지만 보복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강력범죄입니다. 아마 이 법조항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보복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네. 높다. 이 사건의 정황을 보면은 일단 이 남성 동료가 1시간 한 10분 정도 현장에서 네. 기다렸다가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죠. 네. 여러 가지로 좀 계획적으로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또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스토킹 자체가 이런 끔찍한 이 살인 사건, 이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우리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다른 강력 사건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바가 있었는데 네. 좀처럼 이게 사라지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도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스토킹 행위로 인해서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했는데 물론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스토킹 범죄라는 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스토킹 범죄 피해로 발생된 결과는 법원이 볼 때 수사기관이 볼 때 미비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맴돌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가시적인 어떤 그런 피해다라고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범죄가 강력범죄의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고 발화하는 그런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걸 형사처벌하고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법도 제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범죄들과 동일하게 보는 것을 넘어서 이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에 좀 더 천착을 했다면 법원도 좀 전향적으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결과론적이지만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역시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이 법원이 이 영장을 기각한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고 네. 두 번째는 이 경찰에서 어느 정도 철저하게 이제 네. 신변 보호 조치를 했는지 이것도 사실은 한 달 정도 하다가 중단이 됐다고 하죠. 예, 네. 그 부분도 사실 이번에 명확하게 좀 짚어야 되는데 일단 경찰의 해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변 보호 조치를 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스마트워치도 지급하고 이 주변의 순찰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했는데 일단 한 달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가 더 이상 그런 조치가 진행되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이제 전해 와서 우리가 더는 못했다. 물론 경찰이 자체적인 판단을 해서라도 그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자체 판단으로 연장하는 것은 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좀 경찰의 또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분명히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피해자의 어떤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사건을 파악하는 건 경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현장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경찰이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가해자 피해자 사이에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모호하게 위험도를 좀 자체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정확하게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에서도 뭔가 수치화, 계량화 그리고 구체화해서 항목을 나눠서 위험도를 감지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이걸 수량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최소한의 보완책이 지금이라도 또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 피해자 본인이 더 이상 그 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가해자의 어떤 추후에 다른 이제 스토킹 가능성은 항상 잠재해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가해자 중심으로 좀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이 사실은 이제 시행된 지 한참이 됐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의 어떤 그 스토킹 범죄의 어떤 문제점이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범죄의 특성 자체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이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토킹과 관련한 신고 건수가 이 제정이 된 이후에 급증합니다. 그것이 스토킹과 관련해서 이제는 법적으로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구제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범죄 자체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과거에는 경범죄로 의율해가지고 처벌을 했을 뿐이니까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입법이 마련된 이후에 그럼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판결문을 전수조사한 보도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친고죄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기본적으로 처벌을 불언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간 중이나 아니면 재판 과정 중에 개진하게 되면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관련 성범죄에서 모든 친고죄 규정들이 삭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2차 가해로 이어졌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종용하고 굉장히 합의를 타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압박을 넣는 행위들이 있는 건데 이번에 스토킹 처벌법도 거기서 예외가 아닌 것으로 이런 판결 결과들을 보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최소한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 형사 소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좀 언급하셨습니다만 그런 걸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관련 법차 자체를 다시 좀 개정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스토킹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강력범죄라든가 살인사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만 이 세모녀가 이 스토킹으로 인해서 살해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피해자 본인뿐만이 아니고 가족까지도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법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그 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실 제정을 할 때도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당사자의 지인 내지는 가족, 직장 그리고 여러 생활 반경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거 가족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정도로 법령이 구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사안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고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이 반려동물까지도 스토킹 처벌법의 보호 대상에 넣어야 된다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법적인 구멍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이런 어떤 처벌을 용기 내서 신고를 하더라도 이런 친고죄 규정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을 회유에 따라서 계속해서는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첫 발을 떼고 제정이 됐지만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련법을 개정한 것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또 사각지대는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지난달 한 중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 옆에 누워있는 모습이 공분을 자아냈는데요. 해당 교육청은 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 등 관련 학생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시 논란이 된 것 중에 또 하나는 이 학생이 선생님을 불법 촬영한 게 아니냐는 거였는데요.
학생이 누워서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 쪽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습 때문이었죠. 하지만 경찰 포렌식 결과 교사의 사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남성이 여장을 하고 여탕에 들어간 황당한 사건 전해드립니다. 가발을 쓰고 여탕에 몰래 들어가 50분가량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20대 남성이 인천 연수구 한 목욕탕에 여탕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여성용 속옷을 입고 가발을 쓴 채 수건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렇게 해서 탈의실 등에서 무려 50분가량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수상이 여긴 직원이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번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과 충격을 나타냈습니다. 끝으로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의 기부 소식입니다. RM이 나라 밖에 있는 문화재 보존과 복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은 RM의 기부금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화롯의 보존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화롯은 형태나 색감 등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보존 작업을 마치면 2024년 미국에서 전시될 예정인데요. 많은 미국 아미들 역시 전시를 찾아 우리 문화를 알리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살짝 증가했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팬데믹의 끝이 보인다고 말해 화제가 됐는데요. 우리 방역당국도 대유행 끝으로 가는 과정을 잘 준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대유행을 끝낼 위치까지 도달하진 못했지만 끝이 보인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희망 섞인 발언을 당국은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팬데믹을 이제 종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백신과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지금 유행이 감소 시기인 이 시점에 이러한 이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재유행 시기에 4차 접종을 추진하고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하면서 사망과 위중증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이 팬데믹의 끝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는 저희 정부 당국에서 전문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적 발언들에 발맞추듯 연휴 뒤 증가세도 예상대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규 환자 7만 1천여 명으로 연휴 여파가 있던 전날보다 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도 모두 감소한 수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일주일 만에 400명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새로운 변이 확산과 같은 큰 변화만 없다면 장기적으로도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개량 백신 160여만 회분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식약처의 국가 출하 승인이 떨어지면 다음 달부터 접종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량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세부 접종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가을 태풍이 동시에 3개나 발생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진로가 유동적이었던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휴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쪽 먼바다에서 3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12호 태풍 무이파와 13호 태풍 무르보, 그리고 14호 태풍 난마돌입니다. 이 가운데 12호 태풍은 중국에 상륙했고 13호 태풍은 일본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소멸할 전망입니다. 두 태풍 사이에서 발달해 우리나라와 일본을 향해 북상하던 14호 태풍 난마돌은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올라온 뒤 방향을 급격히 꺾어 다음 주 초반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 영남 동해안은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또 남해와 동해 남부 해상에는 거센 물결이 일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풍 반경, 즉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드는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겠고 제주도와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는 이 태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우려했던 태풍은 일본으로 향하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습니다. 올가을 해수 온도가 높아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로 북상하기 쉬운 고위도 부근에서 강한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위 25도가 넘는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근데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가을 태풍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태풍의 발생 위치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전문가들은 온난화 영향으로 앞으로도 강하고 이례적인 경로를 보이는 태풍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리는 가을에 강력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월간 유익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동물권을 주제로 여러 이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동물 학대 문제를 짚어봅니다. 민대용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는 끊이지 않는 동물 학대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되나요? 네, 지난 시간에는 동물에 대한 폭력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학대 범죄로 분류되는 이런 행동들이 최근 꾸준히 늘고 있고 더 나아가 이런 가학성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짚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런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뿐 아니라 부적절한 사육 환경도 동물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권이란 것도 결국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되새겨보려 합니다. 네, 동물 학대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게 참 논란이 되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준비한 영상이 있죠.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을 전체에 개 짖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소리가 시작된 곳은 허름해 보이는 한 주택. 담장 너머로 보이는 마당에는 동물 사료 봉지 등 생활 쓰레기와 분뇨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개집도 듬성듬성 놓였는데 집마다 두세 마리가 비좁게 몸을 비비고 있습니다. 일부는 목줄이 뒤엉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웃 주민들이 동물 학대라며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전 학대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그 환경이 개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개똥 친 지가 벌써 언제요? 그거 누가 봐도 학대지 그걸 뭐. 왜 이렇게 많은 개를 키우고 있는 걸까? 그런 것도 좀 있겠지 뭐 이제 좀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 또 얘들이 이상하게 가엾고 불쌍하고 또 보호해두고 싶어 이상하게. 지금은 그럼 몇 마리예요? 지금 한 60마리 넘어요. 60마리 넘어요? 한 70마리 가까이 될 거예요. 11년 전 개 3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이 씨는 이후 동네 떠돌이 개 등을 모으기 시작했고 식구는 순식간에 70마리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연로한 나이와 경제 여건상 사료조차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애들 좀 깔끔하게 좀 이렇게 개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른 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난 학대 글쎄 나는 너무 과보행하는 것 같은데. 이 씨의 개사랑을 어떻게 봐야 할까? 뉴이처 제작진의 분석 의뢰를 받은 전문가는 이 씨의 행태가 전형적인 애니멀 호더라고 진단합니다. 기르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방치하면서 동물을 모으는 것 자체에만 집착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특히 이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동물을 키우는 것이 애니멀 호더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등 일부 지역은 반려견을 3마리 이상 키울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호주는 4마리 이상 키우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 없습니다. 70마리를 키우는 이 씨의 사례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해도 반려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다수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이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 반려동물의 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더라도 그에 맞는 환경과 습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집안에서 뭐 한 마리나 두 마리를 키운다 해도 사실은 이 동물의 어떤 삶의 기본적인 그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애니멀 호도로서 애니멀 학대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 지난해 발표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반려인구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일주일에 한 번도 산책시키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4명 중 3명은 하루 5시간 이상 반려동물을 집에 혼자 남겨둔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서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동물의 입장에서 이 행위가 정말로 좋은 것인지, 오히려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대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YTN 민대용입니다. 네, 애니멀 호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낯선 개념이기도 한데요. 해외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일부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동물학대 개념을 넓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제도나 법으로 명시된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호주나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반려견에게 산책 등 운동 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학대로 보고 있고요. 독일이나 미국 일부 주는 반려동물을 기를 때 갖춰야 할 환경으로 빛이 얼마나 잘 드는지, 온도는 적정한지 법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동물보호법에 동물 사육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육 공간은 동물 몸 길이를 기준으로 가로는 2.5배, 세로는 2배 이상일 것, 높이는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을 것 등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데요. 사육 환경은 더위와 추위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라고만 되어 있고 온도나 채광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 학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저렇게 부적절한 사육 환경과 관련해서 동물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더 이 토의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것은 동물학대다 이런 어떤 직접적인 폭력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것처럼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 심각한 학대를 해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인데요. 동물 학대에 대한 법 규정도 그에 따른 해석도 너무 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동물보호법 제8조를 보면 사육 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동물들이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야 학대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인데요. 잔혹성이나 연속성 등 범행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도 계속됩니다. 법률 자체는 해외와 비교해 낮지 않은데 왜 실제 판결은 솜방망이에 그치는지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이제 그 해외 국가들에 비해서는 이게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좀 낮은 게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비슷한 사건이라도 지금 한국에서는 일률적인 그 양형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재판부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오는 형량이 좀 들쭉날쭉한 경향이 큽니다. 네, 동물 학대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 그리고 제도 보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월간 유의저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다룹니까? 네, 다음 주제는 반려동물 에티켓, 이른바 패티켓입니다. 반려인구가 늘면서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도 함께 늘어났는데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는 잘 지키고 있는지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대용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